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시장을 예리하게 분석하는 전문가 신광섭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소개 멘트 마음에 드셨나요? 네,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은 좀 시장을 예측보다는 네. 좀 여러 가지 시장 지표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막연하게 그냥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은 뭐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보다 시장의 지표들을 분석을 해보면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매매를 하는 그런 부분의 영역들을 조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봬요. 네네네. 연휴까지 잘 쉬셨어요, 전문가님? 네, 뭐 연휴 때 푹 쉬었고요. 쉬셨어요, 이번에는? 네네네. 이번에는 뭐 네. 연휴 때 계속 뭐 국채 금리 때문에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뭐 어떤 매매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시장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이렇게 관찰을 해야 돼서 뭐 특별히 뭐 거기서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좀 연휴가 지나오면서 좀 천천히 살펴보고 그냥 좀 쉬면서 그냥 대응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시장을 예리하게 분석하는 신광섭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04개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우리 시장 얘기 전에 연휴 동안 그동안 우리 네. 미증 시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네. 뭐 미국 증시는 저희가 연휴가 이제 우리가 연휴가 끝나고 나서 바로 오기 전에 네. 바로 직전에 급등을 했는데 이제 좀 시장이 나아지나 또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시작했는데 또 중국의 어떤 이슈 때문에 또 우리나라 시장은 또 한 타임 좀 약간 놓쳤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그런 어떤 국채 금리나 뭐 이 부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시장에 좀 이슈가 되면서 시장을 계속 억누르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왔는데 사실 국채 금리는 뭐 시장에 그렇게 크게 부담을 주는 요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이슈가 있었을 때 좀 시장이 조정을 받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인정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 부분으로 뭐 주식 시장이 뭐 나락으로 간다든지 뭐 하락으로 방향을 튼다든지 하는 거는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채 금리가 2% 정도 돌파한다고 해서 뭐 시장이 나락으로 가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고 그냥 그 인플레이션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그 부분들이 이제 연준에 영향을 미쳐서 연준의 그런 어떤 그 완화된 정책들이 좀 방향을 틀고 금리를 인상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시점이 좀 빨리 올까 봐 시장에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의 단순한 걱정보다 누군가가 이제 국채를 매도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 제가 네. 이제 국채도 이제 단기 국채가 있고 이제 장기 국채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게 위기가 됐을 때 시장에서 뭐 단기 국채, 그러니까 장기 국채가 오르면서 단기 국채도 올라갔고 또 뭐 단기 국채를 팔아서 장기 국채를 사는 뭐 이런 것도 안 될 거다. 시장에서 지금 뭐 방법이 없다. 이런 어떤 언론을 제가 봤는데 좀 이제 언론들이 그 현상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조금 오버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보면은 지금 장기채, 단기채의 그 금리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는데요. 지금 장단기 금리의 스프레드가 지금 130bp 정도 돼요. 1.3% 정도. 그러니까 2년물과 10년물의 가격 차이가 금리 차이가 한 130bp 정도가 되는데요. 이 금리 차이, 이 금리 스프레드는 경기를 나타내거든요. 평상시 때는 이게 이 장단기 금리 차이가 한 1% 정도 미만이었을 때는 시장이 조금 이제 그 불황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200p 이상 벌어지면 완전 호황기라고 얘기를 해요. 미래 시점의 금리가 엄청 높은 거죠. 현재 시점보다 미래 시점의 금리가 훨씬 높은 거예요. 2% 이상 높은 거죠. 근데 1%에서 2% 사이에 들어있는 그 정도 구간대가 사실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때 좀 이제 시장이 좀 혼란이 온다 이런 게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의 그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한 130bp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채를 팔아서 장기채를 사는 그런 현상들을 어떤 그 대책을 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연준에서는 단기 국채를 사서
단기 국채를 사서 시장에 돈을 풀고 있어요. 미국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연준에서 미국 그 나라에 돈을 빌려주면서 푸는 거예요. 결국엔 뭐 갚아야 되겠지만 그거를 단기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장기채의 금리는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그런 인위적인 걸로 만들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현상이다라고 해서 그 장기채의 금리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기채의 금리 자체가 수준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의 어떤 지표들이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장기채의 금리 자체만 들썩거리는 거는 누군가 그 장기채의 국채를 매도를 하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국채 수익률이라는 거는 국채 그 가격과 반대로 움직여요. 근데 이제 지금 내일 이제 연준에서 파월의 의장이 내일 기자회견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연준 그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할 때 아이 국채 금리는 별로 그렇게 뭐 별거 아니다. 그거 올라가는 거 뭐 올라갈 수 있다. 시장의 인플레이션이나 뭐 취업률이나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뭐 국채 수익률 그 정도 올라가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채를 매도하는 세력이 그 부분을 가지고 국채를 좀 더 강하게 매도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시장이 그것 때문에 어떤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지금 연준은 그 태도가 좀 바뀔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시장에서 지금 왜 국채 금리가 지금 며칠 동안 잠잠해졌냐면 그 내일 있을 그 파월의 기자회견이 일단 무서운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서 국채 금리를 더 건드려 갖고 시장이 더 어떤 혼란이 오면 FOMC 회의 3월 중순에 하는 그 FOMC 회의에서 그걸 의제로 되게 중요하게 다룰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 그 국채를 매도했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과감하게 그 부분을 매도할 수가 없고 그거를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게 지금 며칠 전에 한번 나왔어요. 보시면은 국채 금리가 지금 급등을 하고 나서 이날 급등을 하고 나서 급등을 해서 1.6까지 갔다가 그 다음 날 지금 급락을 한 거는 이만큼 이제 국채가 또 이제 싸지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국채가 싸지니까 누군가가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인 거예요. 사들여서 지금 이게 그 국채 금리가 급하게 내려온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눈치를 보고 있어요. 내일 이제 기자회견이 있을 그 부분도 근데 이제 어제 그 브레이너스 연준 이사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의 목표를 위협하는 무질서한 상황이나 지속적인 국채 수익률 상승을 본다면 걱정할 것이다. 면밀하게 지금 시장 전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시장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파월 의장의 어떤 그런 의중인 건지 아니면 이 연준 이사의 개별적인 생각인 건지가 아직 잘 몰라서 일단은 지금도 국채 금리는 만약에 연준 그 파월 의장이 내일 기자회견을 할 때 이 국채 금리에 대해서 또 언급이 없으면 또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올라가도 어차피 3월 중순에 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때쯤 되면 또 안정화를 하면서 눈치를 보겠죠. 이게 이제 연준에서 이 국채 금리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를 지금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조금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국채 금리로 인해서 뭐 시장이 위험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또 그 부분이 또 조정을 주면 그걸 뭐 다 막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좀 그 부분에 좀 유연하게 대응하는 어떤 측면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보자는 거지 단순히 그냥 국채 금리가 지금 언론에서 막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막 급등을 한다, 뭐 올라간다, 2%를 넘어간다, 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시장이 뭐 나락으로 가지 않고 또 국채 금리가 그만큼 올라가면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뭐 채권을 살 거다. 그리고 뭐 국채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뭐 어떤 문제가 된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1.4%대예요. 주가의 상승은 기업의 내재 가치 플러스, 기업의 성장률 플러스, 그리고 배당 수익률 플러스, 그리고 인플레이션입니다. 그 세 가지가 합쳐져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주가 상승에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회사의 성장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면 그거는 이제 좀 되게 굉장히 위험한 거지만 아니 당연히 기업들이 좋아지고 회사가 성장하고 하면 물건값은 비싸지는 거고 1.4%의 인플레이션율은 사실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국채 금리가 지금 현재 2%대, 뭐 만약에 4%, 5%대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뭐 2% 정도를 간다고 해서 주가가 다 못 가고 뭐 주식을 안 사고 채권으로 산다. 배당 수익률 그중에 세 가지 중에 요소 중에 하나만 뽑아서
배당 수익률보다 지금 주가가 비싸져서 배당 수익률이 낮아졌으니 국채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전부 다 채권을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그 일부만 보고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은 그 국채 수익률 부분에 대해서 국채 금리에 대해서 조금 볼 필요는 있지만 지금 현재 어떤 그런 상황들을 조금 냉정하게 보고 조금 여유롭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미국의 어떤 그런 이슈, 국채의 이슈는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덮인 것 같고 이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연휴 이후에 미국의 증시가 이제 급등을 하니까 네.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약간 이제 급등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당연히 이제 좀 상황이 괜찮아지니까 어떤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날 다시 당연히 이제 주식에 좀 진입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또 시장을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현상이 나오면서 좀 시장을 따라가시는 분들이 좀 따라갔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중국의 금감원장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그 은보감이 위원장이 유럽이나 미국의 지금 어떤 금융시장이 실물 경제에 비해서 너무 높은 수준으로 거래가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어떤 부동산도 굉장히 좀 불안하다. 투기로 좀 거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는 그 금감원장이 얘기한, 그러니까 은보감 위원장이 얘기한 그 어떤 얘기를 듣고 중국 이거 긴축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중국 증시가 급락을 했어요. 네, 근데 맞아요. 오늘은 이제 전부 다시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중국은 중국에서 긴축을 한다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게 있는데 중국은 미국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은 돈을 그렇게 많이 풀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됐고 뭐 양적 완화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긴축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뭐 그렇게 긴축할 것도 딱히 뭐 사실 딱히 없거든요. 그냥 부동산 거품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거고 본인들과 상관없는 그냥 미국이나 유럽 증시가 조금 약간 실물 경제에 비해서 좀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한 건데 대신에 우리나라도 중국은 이제 그런 어떤 그 과열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옛날에 그 베이징 올림픽을 하고 나서 중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왔을 때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거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다 보니까 그 부동산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경고를 했던 건데 그거를 좀 시장에서 오바를 하고 우리나라도 또 이제 같이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네.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요. 네. 진짜 우리 증시가 원래 미국한테만 네. 미국 증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생각은 했는데 네. 요즘처럼 이렇게 중국 증시에 출렁이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네. 그 전부터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한 그냥 애 같은 존재 같아요. 그냥 여린. 뭐 네. 되게 너무 이제 열이다 보니까 네. 미국이 불안하면 미국을 쳐다보고요. 중국이 잘 가도 이게 불안한 거를 쳐다봐요. 중국과 미국이 둘 다 이제 잘 가면 어느 하나가 잘 가면 잘 가는 쪽을 보지 않고 네. 안 가는 쪽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거래할 때 너무 봐야 될 게 많아요. 맞아요. 뭐 환율도 봐야 되고, 뭐 중국 증시도 봐야 되고, 뭐 미국 증시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봐야 되다 보니까 일본 증시도 봐야 되고, 심지어 일본 증시가 폭락해도 우리나라 증시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좀 약간 그런 되게 연약한 존재라서 미국 증시가 그렇게 잘 가갖고 아침에 개장할 때 분위기 좋아서 떴는데 중국 증시가 폭락하니까 또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그날 완전히 폭락한 거거든요. 한 3% 정도 플러스에서 플러스 1% 정도로 끝난 거는 그 오전에 잡은 어떤 매수를 하신 분들은 2% 정도를 종합지수가 물린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하락을 맞은 거거든요. 이제 어떤 그런 현상을 보면서도 좀 굉장히 좀 근데 대신에 어차피 중국 그 부분은 바로 지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지나면 시장은 괜찮아지니까 조금 그냥 반등하는 타이밍이 조금 하루 이틀 늦어진 거지 뭐 이 부분 때문에 또 중국 이 부분 때문에 크게 그렇게 하락으로 가진 않는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일단은 좀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좀 지금은 좀 이제 내일에 뭐 어떤 그런 파월의 어떤 발언이 있겠지만 한 3월 중순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에 부담감으로 다가왔던 미국 국채금리는 진정이 됐지만 내일 연준 의장의 발언에 주목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그럼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오늘 흐름이 그래도 조금 괜찮았었고요. 그냥 어제 못 갔던 그 네. 부분이 이제 오늘 조금 반영이 돼서 조금 오른 것 같고 오늘 근데 조금 약간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 개인들이 조금 이제 겁을 먹어서요. 겁을 먹어서 이제 과감하게 매수가 잘 못 들어와요.
오늘도 보면은 6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 시장에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그냥 하락하는 거를 그냥 물량을 매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시장에서 관망을 하면서 있었고 개인들이 이제 매도하는 것들을 받아준 거죠. 근데 이 기관도 사실 6,500억 이렇게 매수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매수 주체를 보면은 금융 투자거든요. 이 금융 투자는 지금 이렇게 금융 투자가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이 금융 투자는 주로 증권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거래를 중개하는 어떤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브로커리지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그러니까 일반 ATS로 개인들이 막 매매를 하는 거는 개인 자금으로 잡히는데 증권사에 가서 창구에 가서 상담을 해서 돈을 맡겨놨던 돈을 그거를 어떤 거를 매수를 하거나 뭐 자기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매수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 투자로 잡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기적인 자금이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단기적인 자금들이 들어왔고 외국인들은 팔지 않고 이 단기적인 자금으로 인해서 주가는 좀 상승을 한 것 같고요. 개인들은 지금 보면은 그 자금이 좀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보시면 이게 증시 자금 동향인데요. 고객 예탁금이 계속 줄고 있죠. 계속적으로 줄면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신용 잔고도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제대로 된 판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브로커리지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상담을 하고 상담을 받고 주식을 사고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주식을 사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살 수 있지만 지금 그냥 개인들이 막 매매를 하는 지금 시장이 그렇게 여러 가지 호락호락한 장이 아니에요. 옛날처럼 뭐 밑에서부터 그냥 아무 주식이나 사도 막 올라오고 막 포트에 종목을 막 3, 40개씩 갖고 막 소액으로 막 뿌려놓으면 어느 날 이거 올라가고 어느 날 저거 올라가고 막 이러는데 그런 어떤 시장의 매수 방법이 이젠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목을 압축해서 시장이 내려갈 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시장이 내려가는데 그 3, 40개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걱정이 되게 많이 들고요.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개인들의 어떤 그런 매매를 돕고 하다 보니까 그 계좌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네. 일단은 그 전에 이제 주식이 올라올 때 아무거나 샀을 때 그런 어떤 주식이 올라갔던 어떤 그런 경험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 약간 그 TV에서 네. 그 약간 유명하신 투자자분들이 나와서 주식을 농사 짓듯이 해라, 뭐 농사를 져라, 자꾸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과연 개인 투자자한테 맞는 말인가 저는 약간 그 부분은 반대하거든요. 농사를 짓는 거는 네. 자금이 충분히 여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여윳돈으로 진짜 10년, 20년 진짜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 주식에 10년, 20년 지났을 때 주식이 그렇게 올라가는 주식이 몇 개나 있겠어요. 현대중공업이 10년 전에 지금 주가의 2배 이상 됐습니다. 네, 포스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대형주들도 10년이 지났을 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를 모르는 그 3, 40개를 뿌려놓은 포트 중에 10년 뒤에 그 상패 안 되고 남아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분명히 상폐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0년 동안 그렇게 막 많은 종목을 뿌려놓고 농사를 짓게끔 그렇게 하는 그 부분들은 사실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성향과.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본인이 사고 있는 주식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수익이 조금 빨리빨리 나기를 좀 바라는데 저 또한 그렇거든요. 네. 그거를 과연 넣어놓고 10년 동안 그걸 기다릴 수 있나. 그리고 그 10년 그러니까 그 분들이 유망하다고 하는 그 네. 회사의 주식들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지금 포스코가 굉장히 핫하거든요. 네. 포스코가 지금 굉장히 핫해요. 내일 아마 포스코가 아마 난리가 날 텐데 내일 아마 급등을 할 거예요. 이 포스코 관련주들이요. 근데 이런 이 시장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이슈를 받고 있는 이 포스코라는 이 회사도 이게 지금 10년 전에 이게 2008년도, 2007년도거든요. 76만 5천 원이었어요. 지금 29만 9천 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회사들도 이렇게 10년을 갖고 있어서 삼성전자, 언론에 나오는 그런 어떤 좋은 주식들, 10년을 갖고 있었을 때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주식들이 몇 개나 되겠냐는 거죠. 그러면은 3, 40개를 뿌려놓으면 되나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 정확하게 10년 뒤에 올라갈 주식 그 하나만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택시기사분들이 그 한 주식만 삼성전자만 계속적으로 사서 나중에 부자가 되셨다라고 하는데 그분한테는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너무 종목을 잘 골랐기 때문에 어떻게 그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2,000개의 종목들 중에서 어떻게 그 하나 딱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회사를 사셨는지.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주식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네. 자꾸 방송에서는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농사를 져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답답해요. 그럼 전문가님은 그러면 요즘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네. 개인 투자자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를 짓지 않으려면? 네. 종목을 일단 압축을 해야 되고요. 종목을 압축을 한 다음에 네. 그 매매하는 스킬이 좀 있어야 돼요. 약간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고요, 사실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목이 이제 여러 개를 뿌려놨어요. 5개 정도 종목을 뿌려놨어요. 네. 개별주나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있어요. 올라갈 것 같아서. 근데 시장이 내려가는 분위기가 나오면요. 개별주를 저는 다 팝니다. 팔고 주력으로 대형주 한두 개에다가 시장이 내려갈 때 같이 나눠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형주는 내려갔다가 시장이 올라오면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럼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네. 낮아지면서 단가를 현재가에 계속 맞추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방송에서 추천했던 LG하고 글로비스를 가지고 했었는데요. 네. 개별주 종목들을 갖고 있던 것들을 다 팔고 글로비스와 LG만 나눠서 사는 거예요. 계속 시장이 내려갈 때.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LG하고 글로비스 같은 건 반등이 나오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반등이 나오면 네. 어느 순간 현재가라는 게 장중에 마이너스가 났다가도 다시 올라서 끝나고 그 다음 날 이렇게 오르면 이 밑에서 샀던 어떤 그 단가가 낮아지면서 다시 올라왔을 때 하루만 반등을 해도 바로 그냥 계좌는 플러스로 돌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좀 안정화됐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걸 팔아서 다시 현금화 해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별주 종목들을 다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에 그냥 손절만 하고 나서 그냥 현금을 갖고 있으면 그 종목이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되게 심하게 내려가는 어떤 그 상황만 방지하려고 일단 손절을 했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어느 정도 시장을 따라가주면서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그게 다시 어느 정도 올라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게 다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가지고 있는 대형주들을 절반 정도씩을 이제 잘라낸 다음에 현금을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개별주에 다시 투자를 하면서 또 수익을 내고 이렇게 트레이딩의 영역을 어느 정도 조금 접목을 하면서 물론 이제 그 개중에는 제가 LG 같은 주식은 네. 팔지 않고 그냥 냅뒀어요. 오늘도 더 샀는데 그냥 그런 거는 제가 조금 장기적으로 예상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끌고 가려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내려왔을 때 조금 어느 정도 비중을 제가 일부러 높여놨다가 다시 왔을 때 정상적인 비중으로 돌리고 다시 개별주들로 다시 또 하나하나 안정화된 상태에서 뿌렸을 때 개별주는 제가 판 가격보다 지금 훨씬 싸거든요. 예, 그거는 글로비스처럼 그렇게 적게 움직인 게 아니고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은 그런 어떤 시장이 불안하면 빨리 그걸 감지해서 그걸 그냥 다 막고 있기보다는 좀 그 부분을 좀 회피할 수 있는 건 좀 회피하고 할 수 있는 건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스마트한 매매가 좀 사실 필요합니다. 그 시장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요. 그게 이제 물론 그게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비쌀 거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맞을 수 있는데 몸으로 다 그걸 받아낼 수 있는데요. 생각할 때와 그걸 맞았을 때는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누군가가 이제 나를 때린다라고 했을 때 모르고 그냥 빡 갑자기 맞으면 뭐 실신을 하지만 그러니까 알고선 이빨 꽉 깨물고 맞아도 아픈 건 똑같거든요. 네. 아파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려오는 걸 알면서도 그걸 가만히 갖고 있는 것도 다시 올라올 거야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또 시장이 갑자기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면서 갑자기 또 어떤 게 또 일어나서 내 종목들이 막 밑으로 다 쓸려 내려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방지를 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런 방법은 개인이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전문가님이 네. 도와주실 거죠? 노란톡방에 가시면? 네, 그거를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 두려우신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한번 얘기해봤고요. 그럼 이슈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해운주들 움직임이 눈에 띄었어요. 어떻게 네. 보셨나요? 이 해운주들이 네. 사고 한번 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 좋은 방면으로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해운주들이 이번에 조정이 나올 때도 네. 거의 시장의 어떤 그런 조정, 그러니까 이 시장의 어떤 큰 돈 자금들은 이번에 어떤 조정으로 시장이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은 안 팔고 계속적으로 사는 종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조금 팔고 다시 또 내려오면 사고 이런 걸 하는데
심지어 그렇게 좋죠. 제가 얘기하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믿음이 있는 어떤 그런 LG처럼 네. 그냥 그 분들의 어떤 큰 자금들이 믿음이 있는 어떤 업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종들은 시장이 조정이 나와도 거의 조정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 네. HMM의 모습인데요. HMM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 조정이 있는 흔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게 내렸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걸 분봉으로 보면은 어떤 이런 급등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HMM은 평온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건 사라는 말씀은 아닌데 일단은 이 HMM도 이제 이런 모습이고 저는 오히려 지금 페노션이라는 주식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 HMM은 그 컨테이너선이잖아요. 이 페노션은 벌크선이거든요. 컨테이너선은 이제 배의 규모가 크고 미리 준비를 할 수 없으면 하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어떤 상황이 터지면서 배나 어떤 그런 이 해운주라는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리스의 1위 선사에서 이 해운주의 어떤 운임 지수를 10년 동안 치킨 게임을 했어요. 예전에도 그 반도체를 가지고 삼성전자하고 일본하고 뭐 대만하고 이런 업체들이 서로 치킨 게임을 해갖고 반도체 가격을 10분의 1 토막을 내갖고 회사들이 다 망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지금 TSMC하고 삼성전자 둘이 독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가 모자른다 하는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 지금 거의 100조를 쏟아버갖고 그 반도체 어떤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해갖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포기했어요. 그 반도체라는 게 오늘 주문을 해서 주문을 넣어도 한 달 이상이 이게 나오는 제품이 나오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장비를 갖고도 그 양산 기술, 양산 노하우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하루 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미 그 반도체들이 다 없어지고 삼성전자와 TSMC 두 개만 지금 그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는 거의 뭐 꽃놀이 가는 거죠. 이 회사들은 그냥 뭐 경쟁자가 없어요. 네. 지금 이 삼성전자 TSMC는 뭐 3나노, 5나노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나노라는 게 이제 그 굵기나 이런 걸 얇기를 얘기하는데요. 그게 적으면 적을수록 정밀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은 지금 10나노 이런 걸 얘기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 반도체를 주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3나노, 5나노를 하려고 하지 누가 지금 10나노를 쓰나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한 번에 따라잡겠다고 해갖고 그렇게 막 돈을 쏟아버서 결국에는 100조를 쏟아놓고 했는데도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있었던 것처럼 반도체도 좀 그런 건데 지금 해운주 얘기가 좀 딴 데로 쓰는데요. 그럼 전문가님 해운주들 중에서는 네. 이 중에서는 그럼 페노션이 가장 유명하다라고 보시는 아니요. 거예요? 지금 현재는 HMM이 제일 유망한데요. 네. 주식은 싼 주식이 나중에 비싸질 가능성이 있는 걸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평가된. 예, HMM은 지금 컨테이너 이런 부분으로 이제 나라의 수출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목을 많이 받아서 많이 올랐어요. 제가 저거 처음 샀을 때는 5천 원대에 샀거든요. 네. 지금 2만 원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더 가긴 하겠지만 지금은 뭐를 봐야 되냐면 페노션의 벌크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광석이나 아니면 그런 곡물이나 그런 부분의 가격들이 오르잖아요. 그게 왜 오르냐면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서 그게 이제 물동량 그런 부분들이 여기저기 산업군에 많이 들어갈 것 같다고 해서 지금 가격이 먼저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물동량들이 생길 거고 그것들을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가장 조선주 중에 흐름이 좋은 거예요. 그 벌크선을 만드는 배. 근데 그러니까 페노션을 보시면 네.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흐름이에요. 지금 여기가 코로나잖아요. HMM은 저 위에 가 있는데 그러니까 페노션 같은 경우는 지금 요만큼 올랐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가 레포트 해운 협회에 들어가면 이런 어떤 지수가 있고요. 여기 운임 지수에 대한 리포트가 있는데요. 네. 벌크 운임 지수 보시면 전주 대비 22.9% 올랐어요. 컨테이너 운임 지수 보시면 2% 정도 내려왔죠. 이게 지금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올라 있는 상태에서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이니까 회사들이 실적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벌크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물동량들이 많이 있지 않고 그리고 철광석이나 이런 어떤 그런 자원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아직 생산이 가동이 안 되고 지금 코로나 상태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가격들이 먼저 오르는 거는 걔네들이 이제 수요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고 그게 결과적으로 물동량이 생긴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지금 이런 벌크님 지수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HMM을 5,000원에 살 때도
이 BDI 지수 오르는 거, 그 컨테이너 운임 지수 오르는 걸 보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5,000원에 있지만 이거 나중에 2만 원, 3만 원 간다. 그냥 끝까지 들고 있으면 된다라고 그때 그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벌크선 BDI 그 지금 벌크선 운임 지수도 지금 급하게 오르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아마 시장에 반영이 될 거고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STX 그러니까 페노션 제가 자꾸 이게 습관이 돼 갖고 지금은 페노션이 할인그룹에서 인수를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STX 페노션이었거든요. 지금 할인그룹에서 갖고 있고 지금 오늘 고점을 넘기는 모습 이게 조정이 나오는 걸 기다렸는데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언급을 드렸었는데 조정이 나올 때 조정이 나오면 사야지. 조정이 나올 때를 기다렸는데 역시 뭐 살 사람이 많으니까 조정이 없고요. 오늘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나와서 도저히 못 참고 그냥 이거는 바로 매수해야 된다라고 아까 이제 노란톡방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요거 흐름 조금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해운주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페노션에 대해서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네. 오늘 쿠팡이 이르면 11일에 미증시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또다시 오늘 상승세를 보였어요. 네. 관련주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오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식품이거든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을 사시면 안 되고요.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추천은 아니고 그냥 네, 흐름이요. 이미 한번 시세를 냈다가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먼저 움직였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고점을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동방이 이제 물류회사죠. 이것도 이제 좀 내려왔다가 받쳐주면서 다시 올라가면서 지금 흐름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쇼박스가 오늘 좀 컨텐츠 관련주로 좀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이 좀 세게 나온 거예요. 차트의 모양이 좀 다르죠. 얘는 조금 약간 걔네들 아까 그 애들하고는 조금 약간 다른 패턴이고요. 그리고 KTH요. KTH. 얘는 아까 걔네 흐름과 비슷한 흐름인데 제일 약하죠. 얘네들은 반등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그냥 흐름을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보시면 되고 결제 관련주 같은 경우도 지금 다날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올라가면 좀 이제 전고점 좀 넘어갈 것 같은 어떤 패턴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흐름이 약하죠. 다나라고 똑같은 결제 관련주인데 흐름이 좀 약하고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준비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쿠팡 관련주도 조금 다음 주 내내 시간이 한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조금 만들어서 조금 올리려고 하는데 조금 매매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쿠팡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그럼 신규 진입은 추천하지 않으시는 거죠, 전문가님? 네네. 개인분들은 이거 선수들의 영역이라서 이제 네. 개인분들은 좀 진입하시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쿠팡 관련주들 막 언론에 나온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좀 센 거 위주로 하시되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고요. 그 약한 종목들은 이번에 반등 나올 때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되면서 이제 다시 여행이나 카지노 관련주들이 오늘도 강세 흐름 보였어요, 전문가님. 네네네.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여행 카지노 업종이 지금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요. 네. 지금 당장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종목은 파라다이스 종목 한번 보여주세요. 오. 파라다이스가 지금 수급이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의 차트나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괜찮고요. 일단 파라다이스가 이제 카지노 하는 회사죠. 근데 네. 카지노 하는 회사가 GKL,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은 카지노는 어차피 똑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어떤 게 제일 낫냐 이런 판단을 할 때 그때 이제 차트를 한번 보는 거거든요. 파라다이스가 지금 흐름이 제일 괜찮아요. 카지노 흐름이 제일 괜찮고 강원랜드는 국내 카지노죠. 이거 지금 흐름이 약하고요. 그리고 이제 GKL도 이제 외국인 대상 카지노죠. 이건 카지노만 있으니까 좀 흐름이 좀 먼저 올랐다가 좀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좀 눌러주는 흐름이고 파라다이스는 호텔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호텔 그런 부분도 좀 부각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주의 흐름이 굉장히 좀 그 예전에 H&M이 급등하기 전에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모드 투어 한번 보시면 H&M처럼 올라놓고 옆으로 기고 있어요. 힘을 좀 모아가는 거죠. 여기서 한번 방향을 틀면 또 굉장히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모드 투어 그리고 참 좋은 여행. 예, 참 좋은 여행도 지금 좀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인터파크가 지금 제일 나중에 상승을 하면서 상승을 해놓고 꺾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다시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행주, 카지노주 회사들도 조금 한번 뭐 유심히 한번 보시면 나중에 조금 흐름을 잘 모아가서 나중에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접근하기 좀 편한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신강섭 전문가가 정말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오늘장 이슈들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신강섭 전문가의 추천주 리뷰 시간인데요. 포트폴리오부터 빠르게 보고 오시죠. 네, 세종공업 수익률 1.69%, SFA 반도체 36.08%, 3기 마이너스 9.37%, LG 마이너스 5.04%, 현대글로비스 마이너스 4.03%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클래시스는 마이너스 6.67%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들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그 연휴가 끝나고 나서 제가 연휴 전에 LG하고 글로비스를 조금 추가로 이제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중국에서 그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고점에서 잡게 되는 그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벌어져요. 현실에서는 뭐 저렇게 바로 고점에서 바로 시초까지 잡지는 않는데 어쨌든 방송에서는 또 어떤 그런 틀을 또 맞춰서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은 시초까지 잡은 걸로 해서 가격을 만들어서 지금 추가 매수해서 좀 단가를 낮췄고요. 조금 저 종목들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한번 끌고 가 보면서 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그때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뭐 얼마 정도에 산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았었는데 일단은 그냥 적정한 가격이 한 15,000원 정도 부근에서 제일 많이 사셨을 것 같아서 네. 그 정도 가격을 기준으로 놓고 그리고 나서 대응하는 방법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 네. 전반적인 리뷰는 여기까지. 네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세세한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에서 얻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시고요. 이제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분은요. 동구바이오. 네, 동구바이오 제약이고 38,0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동구바이오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동구바이오 제약이 지금 네. 그 권리라 그랬어요 어제. 이게 지금 무상증자 한 주당 2주를 주면서 가격이 지금 38,000원 정도에 사셨는데 이게 지금 3배를 곱한 가격이어야 돼요. 여기에 지금 현재 지금 가격은 그러면 36,450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 지난번에도 동구바이오 제약 한번 얘기가 나와갖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그 권리락을 해서 일시적으로 싸게 보이는 효과가 생겼을 때 그때가 고점이에요. 이건 이제 이 종목은 사실 그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끝나면서 당분간은 좀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그 3월 3일 기준이 이전에 그때 기회를 한두 번 줄 때 요때 이렇게 이틀 동안 지금 기회를 한번 준 거예요. 그 기준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권리락하는 날. 그 두 번의 기회를 줬는데 그때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면 이 이후의 과정이 그때도 제가 유비커스 한번 보여드렸죠. 무상증자 여기서 하고 나서 이 권리락 하고 나서 무상증자 나오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어떤 이 좋은 회사도 또 항상 이런 흐름들에 조금 이제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물린 게 그렇게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뭐 반등이라도 주거나 하면은 조금 당분간은 조금 피해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구바이오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계셔서 속상하실 텐데 대응 꼭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분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덴트 종목명이고요. 18,000원, 비중이 굉장히 크시네요. 5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비덴트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 이 종목 굉장히 아쉬워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 비덴트 올라왔을 때 올라왔을 날이 이게 비트코인 때문에 급등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끝내면서 그때 이 비덴트를 보면서 그 종목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오늘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말씀 못 드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태까지 그런 어떤 이게 빗썸을 갖고 있는 어떤 빗썸 지분을 갖고 있고 빗썸에 대한 인수 이슈나 그런 게 계속 있었던 종목인데 계속적으로 그런 이슈에서 좀 벗어나면서 밑으로 밀려 내려왔다가 최근에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면서 계속 꿈틀꿈틀 대다가 그날 한번 이제 시세를 준 거예요. 이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다시 눌렸거든요. 아직까지도 뭐 비트코인이 조금 이제 흐름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대반등 흐름이 있을 거예요. 지금 기술적으로 21선까지 내려왔으니까 21선에서는 죽더라도 한번 반등은 있거든요. 반등이 있을 때 좀 최대한 빠져나오려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굉장히 멋이긴 한데 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게 좀 사실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은 실패를 인정하시고 이게 18,000원이면은 사실 한 이 정도 권역에서 사신 건데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 들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번 구간이 또 내려오고 나면 또 여기서 되게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끌고 가니까 지금 벌써 2년이 넘으셨는데 이번 구간에서 그냥 어느 정도 조금 정리하시면서 나오는 게 같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나중에 다시 오를 수는 있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너무 주목을 받으면서요. 지금 재무부, 미국의 재무부나 이런 쪽에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시선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나오거나 어떤 부분에 대한 안 좋은 이슈가 나오면 비트코인 자체가 어떤 기준이 없는 어떤 자산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급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비덴트도 조금 수면 아래로 그냥 잠수를 해버릴 수 있으니까 좀 요 21선 정도 지금 아직 시장 살아있을 때 이거 아직 재료 살아있을 때 반등이 혹시 나올 거예요. 반등이 나오면 그때 뭐 좀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해보자.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덴트에 대해서도 재료 살아있을 때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공업이고요. 9,570원, 비중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현대공업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대공업 지금 현재 네. 그 수익권에 계시고요. 네. 지금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른 거 하자. 자동차 부품주 이번에 기회 줬다 이거. 지금 여기 이렇게 눌려 있다가 지금 밑으로 끌려 내려왔거든요. 지금 여기 어디 부분에서 지금 어떤 이슈가 아마 나와서 이게 급등을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이 앞에 이런 어떤 물려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부분에 물량이 있다 보니까 지금 조금 내려왔는데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 괜찮은 거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거래량 없고 좀 그런 종목보다는 이게 거래량이 없으면 평상시 때 지금 보시면 지금 오늘은 거래량이 많이 있지만 평상시 때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10만 주, 20만 주밖에 물량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그 전에 많이 올라왔을 때 조금 실제적인 어떤 실적보다는 뭐 2차 전지 분리막 코팅 업체에 뭐 투자를 했다. 투자한 자금도 사실 한 5억밖에 안 돼요. 시가총액이 지금 1,500까지 왔는데 1,500짜리 회사가 이 앞전의 상승이 어떤 그런 2차 전지 이쪽에 5억 투자했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글로벌하고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회사 많으니까 일단은 지금 이렇게 기회 줬을 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정도의 거래량들이 자주 나오지 않아요. 자주 나오지 않고 그러다가 지금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렸었는데 다행히 지금 반등을 준 타이밍에 딱 맞춰서 지금 상담을 주셨으니까 본전 이상 왔을 때 빨리 그냥 팔고 다른 종목 좀 우량한 종목 하자. 종목 교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공업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수익권에 계신데요. 대응 잘 하셔서 더 큰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엔젠바이오고요. 23,500원, 비중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신규 상장주인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신규 상장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네. 이 신규 상장주의 무서움입니다. 이게. 처음에 상장됐을 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갈 것 같지만 한번 밑으로 내려타기 시작하면은 이게 바닥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부분에 저점도 이탈을 하고 나서 그 밑으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디서 멈출 것이냐. 이거는 진짜 그냥 하느님도 모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이거 들고 있으면 이 21선에 갇혀갖고 이게 지금 몇 년짜리 징역을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거든요. 이거 만약에 혹시나 반등을 중간중간 줬었어요. 근데 이런 반등이 나왔을 때 탈출하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젠바이오에 대해서 매도 의견 주셨어요. 늘 신규 상장주는 기준이 없어서 위험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심이고요. 32만 3천원, 비중 6%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농심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이거 농심을 투자를 하신 분은 아마 그냥 투자를 하시려고 한 건데 네. 이 부분은 뭐 사실 뭐 농심이야 뭐 회사 뭐 K푸드 흐름 뭐 회사 나쁘지 않고요. 그냥 이거는 이제 그냥 다만 좀 비싸게 사셔서 지금 좀 고생을 하고 계실 텐데 뭐 이 종목은 사실 딱히 의견이 없습니다. 뭐 가지고 계셔도 되고 지루하시면 좀 파셔도 되고요. 이 종목은 이제 대신에 재미가 없어요. 이 종목 가지고 계시면 계속 이런 흐름이고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데 내려오고 나서 옆으로 기면 이쪽에 앞전에 보시면 각 종목마다 성격이 있거든요. 캐릭터가. 이 종목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쭉 나왔죠. 나오고 나서 누르고 나면 옆으로 길 때 계속 이런 흐름이에요. 이런 흐름. 네. 이런 흐름 속에서 계속 그냥 투자하면서 배당받고 뭐 그렇게 할 것이냐. 이것도 지금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사이즈만 작아졌지 상승, 하락, 횡보, 상승, 하락, 횡보죠 지금.
이렇게 이런 흐름이에요.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 농심에서 갑자기 뭐 자동차 배터리를 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뭐 서프라이즈한 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 라면 하나 잘 팔린다고 해서 이렇게 막 급등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루한 흐름이기 때문에 좀 지루하시면 종목 교체 아니면 뭐 그냥 들고 있으시면서 계속 보겠다 하시면 뭐 보유 이견 뭐 사실 뭐 크게 나쁘지만 시장에 그렇게 크게 휘둘리는 종목은 아니어서요. 네, 그냥 뭐 관망 보유 이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심에 대해서는 지루한 장세가 지속되기 때문에 관망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3기고요. 5,176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3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3기는 이 전기차 모터 하우징 회사인데요. 네. LG전자에 주로 납품하고 LG그룹이랑 보통 거래를 많이 해요. 이게 LG화학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거래를 하고요. 이게 옛날에 그 3기 그 오토모티브라는 회사였는데요. 일단은 앞전에 계속 횡보하는 흐름에서 뭐 자리를 좀 잘 잡아주다가 이번에 시장이 좀 하락할 때 밑으로 내려오면서 61선에 지금 걸려 있거든요. 자동차 관련주들이 지금 현대차, 뭐 기아차, 현대위아, 뭐 모비스 이런 것들도 다 이런 흐름이에요, 차트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그 자동차 섹터가 지금 돌아 올라올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 사실 근데 전기차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완전히 그냥 그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싹 바뀌는 거라서 뭐 간혹 가다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지 저는 있거든요. 백화점 같은 데를 갔는데 차를 이렇게 보면서 그 앞에 막 교통체증이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네. 아, 이 차들이 나중에 다 전기차로 바뀔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다 전기차로 바뀔 때 자동차 관련주들은 어떤 주식의 차트, 단기적인 차트, 그러니까 어떤 전망이 없이 그냥 차트에 의존하는 종목이 있고 그냥 차트를 무시하고 어떤 그런 전망을 보면서 차트를 갖고 타이밍만 잡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차트가 망가진다고 해서 그 회사가 영원히 죽는 것도 아니고 또 반토막이 났다 하더라도 사실 아마존이 지금 굉장히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회사잖아요. 그 회사도 예전에 10분의 1 토막이 난 적이 있어요. 장기 투자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는 게 항상 그냥 평탄한 길을 가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매일매일 보면은 계속 올라가는 그런 게 장기 투자가 아니거든요. 장기 투자라는 거는 가다가 암초도 만나고 물에도 빠지고 뭐 아마존이 10분의 1 토막 나도 견디고 반토막 이런 거 나도 그냥 웃을 수 있고 뭐 그런 게 이제 장기 투자인데 이 3기라는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사실 자동차 이런 업황 그리고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회사의 그런 어떤 전망 그리고 현재 회사의 어떤 그런 상황, 재무제표 이런 것도 제가 다 봤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기에 대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분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풍산이고요. 31,100원, 비중은 10%입니다. 네, 지금 풍산은요. 지금 구리 가격 상승 때문에 좀 계속적으로 흐름이 괜찮게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현재 흐름은 괜찮아요. 근데 구리 가격의 상승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때마다 계속 반응을 하는데요. 뭐 그 흐름 보면서 좀 반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어떤 이구 산업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보시면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슈가 계속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고려아연 뭐 대창 뭐 이런 종목들을 같이 보시면서 그리고 뭐 당연히 구리 가격은 당연히 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구리 가격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구리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게 구리 가격이거든요. 지금 구리 가격이 오르다가 조정을 받으니까 풍산 같은 경우도 같이 조정을 받는 거고요. 풍산 같은 종목을 하시려면 이런 구리 가격을 계속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 감고 그냥 풍산의 차트를 보시는 게 아니고 구리 가격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 구리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거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구리 가격에 맞춰서 같이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수익권에 계시니까 더 큰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벌써 또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아, 아직 남았는데. 그렇죠. 네. 늘 시작이랑 끝이 템포가 저희가 달라요. 제 페이스 조절을 잘 못하는 아니요. 것 같아요. 다음에는 너무 저 소개해 줄 열정적이셔서 때 그래요. 아, 방송 페이스 조절 못하는 전문가라고 한번. 아닙니다. 오늘도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